미국이 동맹이라고 말하던 나라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10만 달러 비자 폭탄이었죠. 그런 미국의 대응에 한국 정부는 침묵했고 미국은 그것을 굴복한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7일 후에 미국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고 백악관은 그제서야 사죄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오만함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한국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제시카 톰슨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15년째 인재 채용 일을 하고 있죠. 인텔 피닉스 프로젝트의 채용 총괄 디렉터라는 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온 엔지니어들을 데려왔어요. 인도, 대만, 그리고 한국에서요. 특히 한국 엔지니어들과는 10년 넘게 함께 일했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날이었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본사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임원들 얼굴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미국 상무부에서 H-1B 비자 수수료를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린다는 거였습니다. 100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반문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연구소 핵심 인력 중 절반이 외국인 엔지니어인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했죠. 그런데 임원 한 명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필요하면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이 물었대요. 동맹국 기술자들도 예외가 없느냐고요. 장관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났어요. 동시에 두려웠죠. 애리조나 템피에 있는 우리 연구소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의 핵심 거점이에요.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일하는 엔지니어가 120명쯤 됩니다. 그 중에 한국 사람이 48명이에요. 거의 절반에 가깝죠. 이 사람들이 없으면 프로젝트 자체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한국 팀장인 김민준 박사를 만났어요. 민준 씨는 제가 7년 전에 직접 삼성에서 스카우트해 온 사람입니다. 당시 서울에서 만났을 때 첫인상이 아직도 생생해요. 조용하지만 확고한 사람이었죠. 그날 민준 씨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밥을 먹다 말고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시카, 우리 팀 전원이 사표를 준비 중이라고요. 저는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농담이냐고 물었죠. 민준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존중의 문제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민준 씨한테 물었습니다. 시간을 좀 달라고 본사를 설득해보겠다고 했죠. 민준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시카, 이미 늦었다고요. 그날 오후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팀이 전원 사직서를 낼 거라고 보고했죠. 임원들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필요하면 다시 올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은 물건이 아니라고, 신뢰가 깨지면 돈으로 못 산다고 소리쳤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구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평소와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모여서 한국어로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업무 시간 후에는 서류를 유난히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었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인수인계를 준비하는 거라는 걸요. 15년간 이 일을 해왔으니까요. 사람들이 떠날 때 보이는 신호 같은 게 있거든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직접 데려온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복도에서 한국팀 막내 연구원을 만났어요. 이름은 최준호였습니다. 2년 전 제가 직접 카이스트에서 데려온 친구였죠. 당시 서울 캠퍼스에서 면접을 봤는데 눈빛이 정말 반짝였거든요. 기술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준호 씨한테 물었습니다.
정말 갈 거냐고요. 준호 씨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시카, 저희도 고민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친구가 말했어요. 제시카는 저희를 믿어줬는데 이렇게 떠나는 게 죄송하다고요. 저는 15년간 한 가지 신념으로 일해왔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국적은 상관없다는 거였죠. 미국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믿었어요. 전 세계 인재들이 모여서 함께 만드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이번 정책은 제 신념을 뿌리부터 흔들어 놨습니다. 제가 믿었던 가치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본사 임원들과 또 회의를 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붙잡아야 한다고요. 지금 당장 정책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임원 한 명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시장 논리라고 하더군요. 필요하면 비용을 지불할 거라고, 그들도 결국 돈을 보고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저는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고요. 신뢰가 무너지면 돈으로 못 산다고 했죠.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한 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구나 싶었죠.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한국팀에서 송별 모임을 한다며 저를 초대했어요. 템피 시내에 있는 한 식당이었죠. 그곳에 가니까 한국 엔지니어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슬프면서도 담담했어요. 민준 씨가 소주병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제시카, 당신은 우리를 사람으로 봐줬다고요. 그걸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소주잔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무력함이 한탄스러웠어요. 동시에 화가 났죠. 이 훌륭한 사람들을 숫자로만 보는 본사가, 정책 이반자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 사람들 편에 서기로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뉴스가 터졌어요.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K 반도체 리쇼어링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했더라고요. 저는 사무실 컴퓨터 앞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랬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던 한국 엔지니어들한테 귀국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평택 캠퍼스에 프리미엄 주택을 제공하고 자녀 교육 지원까지 해준다고 했죠. 거기다 연봉을 30%나 올려준다는 겁니다. 보통 결단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줄 몰랐거든요. 삼성 부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인재를 존중하는 나라라고 했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거든요. SK 하이닉스도 용인 클러스터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LG도 동참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일제히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마치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게 조직력이구나 싶었어요. 점심시간에 민준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뉴스 봤냐고요? 민준 씨가 답장을 보냈어요. 이미 평택 캠퍼스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다음 주에 면접을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른 진행이었어요. 그날 저녁 CNN 뉴스를 봤어요. 한국 산업부 장관이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포기하는 거냐고요. 장관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좋은 시장이지만 유일한 시장은 아니라고 했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선 일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사람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건 메시지였어요. 우리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였죠.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본사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팀을 붙잡으라는 지시였어요. 저는 임원들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붙잡으라는 거냐고요. 이미 신뢰가 깨졌는데 무슨 수로 붙잡느냐고 했죠. 임원 한 명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게 당신 일 아니냐고요. 저는 그날 밤 긴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건 제가 막을 일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민준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떠나라고, 당신들이 존중받을 곳으로 가라고 말했어요. 민준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고맙다고 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27명이 일괄 퇴사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본사에선 별일 없을 거라고 했어요. 매뉴얼이 다 있으니까 미국인 엔지니어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불안했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연구소 당직 매니저였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제시카, 큰일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연구소로 달려갔어요. 차를 몰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클린룸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사방에서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챔버 온도가 비정상이라는 경보음이 계속 울렸어요. 애칭 불량률이 73%까지 치솟았더라고요. 이건 정상 수치의 50배가 넘는 겁니다. 미국인 엔지니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매뉴얼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더라고요. 김 박사님한테요. 5번 챔버가 왜 이러는지 아느냐고 물었죠. 목소리에 패닉이 묻어났어요. 민준 씨 목소리가 스피커폰에서 들렸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어요. 매뉴얼 7페이지에 나와 있다고요. 하지만 그건 이론일 뿐이고 실제로는 습도를 0.3%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감각으로 아는 거라고 하더군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노하우라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매뉴얼은 악보일 뿐이라는 걸요. 연주는 사람이 하는 거였죠. 아무리 완벽한 악보가 있어도 연주자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새벽 5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라인을 멈췄습니다. 피해 규모를 계산해 보니 수억 달러가 날아갔더라고요. 웨이퍼 2,000장이 전부 폐기 처분됐어요.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인텔 최고 경영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일시적 생산 차질이라고 발표했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14%나 폭락했어요. 월가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사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임원들이 저한테 따졌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고요? 왜 대비를 안 했느냐고 했죠. 저는 참았던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제가 경고했다고요. 사람이 기술이라고, 매뉴얼은 악보일 뿐이고 연주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말했다고 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인텔 사태가 터진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업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임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한다는 거였죠. 저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요. 차세대 AI 칩 생산 거점을 어디로 할 거냐는 거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의 시작인지요. 어느 날 오후 제 이메일함에 메일 하나가 왔어요. 애플 인사팀에서 온 거였죠. 면담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죠. 다음 주 화요일 쿠퍼티노 애플 본사로 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인사 담당 부사장이 앉아 있더라고요. 제시카, 우리와 함께 일할 생각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했죠.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애플이 한국의 대규모 혁신센터를 짓기로 했다고요. 평택 삼성 캠퍼스 근처라고 하더군요. 규모가 300억 달러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부사장이 말했어요. 제시카, 당신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언어를 안다고요. 그들과 10년 넘게 일했잖느냐고 했죠.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했어요. 15년 살던 캘리포니아를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남편과도 상의했어요. 남편이 물었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람을 존중하는 곳에서 일하는 거라는 걸요. 일주일 후 애플에 답을 했습니다. 하겠다고요. 부사장이 기뻐하더라고요. 환영한다고 좋은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기초 회화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뉴스가 떴습니다. 팀 쿡이 평택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저도 동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2025년 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느낌이 묘했어요. 새로운 시작 같았거든요. 평택 삼성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압도당했어요. 거대한 크레인 숲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24시간 돌아가는 클린룸,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0년 걸릴 일을 여기선 2년 만에 한다더니 진짜였어요. 팀 쿨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미래구나 하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민준 씨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제시카, 잘 왔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평택 방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블룸버그 속보가 떴어요. 애플, 한국의 300억 달러 규모 혁신센터 건설 확정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댓글 반응이 뜨거웠어요. 로이터도 기사를 냈습니다. 구글, 메타, 엔비디아 줄줄이 한국행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텔 주가 추가 하락 소식을 전했죠. 한국 엔지니어 유출 여파라고 분석했습니다. 업계가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워싱턴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어요. 상무부 장관이 의원들한테 질타를 받더라고요. 한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10만 달러가 미국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렸다고요. 장관 얼굴이 창백해지더군요. 며칠 후 장관이 사임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정책 번복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비자 수수료를 다시 낮추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렵거든요. 그때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저는 고민했죠. 할까 말까요? 하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진행자가 저를 보더니 날카롭게 물었어요. 당신은 미국인인데 왜 한국 편을 드냐고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답했습니다. 전 어느 나라 편도 아니라고요. 전 사람 편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요. 하지만 기술자의 영혼과 신뢰는 못 산다고 했습니다. 10만 달러는 비싼 수업료였다고 했죠. 진행자가 할 말을 잃더라고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비난했죠. 배신자라고,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줬어요. 용기 있다고, 옳은 말을 했다고 했죠. 민준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맙다고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인정받는 기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울컥했어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인텔 인사팀이었어요. 복귀할 생각 없느냐고 물었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제 자리는 정해졌다고 한국에서 일할 거라고 말했어요. 2025년 여름이었습니다. 평택 컨소시엄 캠퍼스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어요. 차세대 이나노 AI 칩 양산 성공 발표회였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삼성 반도체 총괄 사장이 발표했습니다. 성능은 기존 대비 10배라고요. 전력 소모는 10분의 1이라고 했죠. 청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민준 씨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더라고요. 제시카, 우리가 해냈다고 속삭였어요. 저는 민준 씨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축하한다고 말했죠.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삼성, 애플, LG, 구글, SK가 손잡고 만든 컨소시엄이었어요. 전 세계 주요 테크 기업들이 줄을 섰죠. 사전 예약 물량이 1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기술 패권의 이동을 의미하는 거였죠. 실리콘밸리에서 K밸리로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다는 게 영광이었어요. 9월에 서울에서 월드 AI 서밋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테크 리더들이 모였어요. 팀 쿡이 기조연설을 했죠. 실리콘밸리에서 불가능했던 일이 여기서는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팀 쿡이 답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했기 때문이라고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났죠. 이 말을 듣기 위해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준 씨 팀과 회식을 했습니다. 한강변 고깃집이었어요. 소주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들었죠.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제시카, 당신이 우리를 믿어줘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당신들 실력이라고 했죠. 애리조나 피닉스 프로젝트 소식도 들렸습니다. 공장이 텅 비어 있다고 하더군요. 사막의 묘비처럼 서 있다고 했죠. 반면 평택 캠퍼스는 불야성이었어요. 크레인이 계속 올라가고 물류 트럭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애플 합동 채용팀의 아시아 총괄로 일합니다. 아침엔 한강변을 조깅하고 저녁엔 동료들과 막걸리를 마셔요. 한국어도 제법 늘었죠. 여기가 제 자리구나 싶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미국 상무부 장관이었어요. 이미 사임한 후였죠.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제시카, 당신이 옳았다고요.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신뢰의 그릇엔 한번 금이 가면 다시 채우기 어렵다고요.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다고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다고 했죠.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변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올라가는 크레인들,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캠퍼스가 보였죠. 우리가 만드는 내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신뢰 하나가 새로운 제국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한국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사람을 존중한다고요. 그게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걸 이제 알겠더라고요. 처음엔 몰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민준 씨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아메리카노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죠. 고맙다고 했더니 민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냐고요. 저는 그 말에 또 울컥했어요. 정말 가족 같았거든요.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각지에서 문의 메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엔지니어들이었죠. 인도, 대만, 심지어 미국인 엔지니어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신입사원 면접이 있었습니다.
한국 카이스트 출신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눈빛이 반짝였죠. 7년 전 민준 씨를 처음 봤을 때처럼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여기서 일하고 싶으냐고요. 그 친구가 답했습니다. 여기가 사람을 존중하는 곳이라고 들었다고요.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여기는 그런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를 기다렸다고 했죠. 오후에 민준 씨와 평택 캠퍼스를 둘러봤습니다. 새로 지어진 연구동을 보러 간 거예요.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죠.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내년이면 규모가 2배로 늘어날 거라고요. 저녁에 팀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한국 동료들이 제 한국어 실력을 칭찬해줬습니다. 많이 늘었다고요. 저는 쑥스러웠지만 기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며 생각했어요. 2024년 가을, 한 장의 비자, 수수료 인상 고지서가 세계 기술 패권의 지형을 바꿨다고요. 그리고 그 중심엔 사람을 믿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존중은 정책보다 강하다는 걸 배웠어요. 사람은 숫자보다 위대하다는 것도요. 저는 이제 그걸 압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진실을 가슴에 새기며 일합니다. 여기 한국에서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